자, 화학원에서 맨 첫 번째 단원 화학식량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이 화학식량을 들어가기 전에는 먼저 중학교 때 배웠던 원자의 구조를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중학교 때 배웠던 원자의 가장 기본 구조가 뭐지? 원자는 원자핵과 그 주변을 도는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중학교 때 배웠었지. 마찬가지로 우리 1학년 때는 요 구조와 보호의 구조까지 배웠는데, 일단 가장 간단한 중학교 때 배웠던 원자의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그러면 원자핵에는 플러스를 띄는 입자가 있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지 않는 입자가 있어. 자, 이 플러스를 띄는 입자를 우리가 뭐라 불러? 그치, 양성자라고 부른다는 거. 자,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지 않는 입자는 중성자라고 부른다는 거. 그리고 이 양성자 하나를 자 마이너스 1로 보고 양성자 하나를 플러스 1로 보고 전자 하나를 마이너스 1로 보고, 자, 중성자는 말 그대로 중성이기 때문에 전하를 띄지 않는다는 거. 자, 다시. 자, 중학교 때 배웠던 원자의 기본 구조는 중앙에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다. 이 원자핵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있고 주변에 전자가 있는데, 양성자 하나는 플러스 1, 중성자는 전하를 띄지 않고 전자는 마이너스 1의 전하를 띄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원자는 전기적으로 무슨 상태이다? 중성 상태이다. 자,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인데,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가 되려면 양성자의 숫자와, 자, 뭐의 숫자가 같아야 돼? 중성자가 아니라 전자의 숫자가 같아야 되겠지. 자, 그래서 양성자 하나가 띄고 있는 게 플러스, 전자 하나가 띄고 있는 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가 되려면 양성자 숫자하고 전자 숫자는 반드시 같아진다는 거야. 그게 바로 원자야. 근데 밖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누구지? 당연히 전자야. 그래서 이 전자를 잃어버리게 되면 뭐가 된다?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얻게 되면 음이온이 된다는 거. 자, 다시. 자, 양이온은 전자를 잃은 상태, 음이온은 전자를 얻은 상태. 그래서 자,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자, 우리가 보통 1가 양이온, 2가 양이온, 3가 양이온 이렇게 불러주는데, 자, 1가, 2가, 3가는 전자 하나 잃은 거, 전하 2개 잃은 거, 전자 3개 잃은 거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거지. 자, 음이온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있는데, 전자 하나를 얻은 거, 2개를 얻은 거, 3개를 얻은 거.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원자가 전기적 중성을 깨게 되면 이온으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배웠었어. 자, 그러면 그거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원자 기호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어. 자, 왼쪽 밑, 왼쪽 위, 그리고 오른쪽 위, 그 다음 오른쪽 아래까지 이 네 문제가 쓰는 게 다 정해져 있다는 거. 자, 왼쪽 밑에 쓰는 것을 자,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원자 번호라고 불러. 원자 번호. 자, 원자 번호는 뭐의 숫자를 센 거다? 양성자의 숫자를 센 거지. 그리고 이 양성자의 숫자는 뭐의 숫자와 같다? 전자 수와 같은데, 이 전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성일 때만 양성자의 숫자와 동일하다. 자, 그 다음 그 위에 23이라고 쓴 것은, 왼쪽 위에 쓰는 것은 우리가 질량수라고 부르는 건데, 그 원자의 질량을 표현한 값. 자, 질량수는 양성자 숫자와 중성자 숫자를 세주면 되는데, 그 이유는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질량이 1대1이야. 그런데 전자는 이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서 질량이 2000분의 1 정도 작아. 자, 양성자하고 중성자도 질량이 작지만 전자는 그것보다 매우 작단 말이야. 그래서 매우 작기 때문에 이 전자의 질량은 어떻게 한다? 무시한다. 자, 그래서 질량수, 그 원자의 질량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만 세시게 된다. 자, 그 다음 이 플러스는 말 그대로
그대로 양이온이냐 음이온이냐 전자를 잃었냐 얻었냐를 표현을 해줬다는 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기호가 딱 있었을 때 나트륨 속에 들어가 있는 양성자의 개수는 몇 개야? 11개. 자, 중성자의 개수는 몇 개야? 요거에서 요거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12개. 그러면 전자의 개수는 몇 개야? 여기에서 양성자하고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11개 이렇게 답하면 안 되지. 왜? 전자 하나를 잃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11개에서 하나를 빼니까 몇 개가 남아있다? 10개가 남아있다. 자, 그래서 이 기호에 따라서 우리가 양성자, 중성자, 전자를 표현해 줄 수 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자, 동위원소에 대해서 고1 때, 고1 과정에서 배웠어. 동위원소. 자, 이 동위원소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수소 같은 경우는 원자번호 1번이야. 근데 질량 1이야. 그런데 2짜리도 있고 3짜리도 있대. 자, 그러면 같은 수소라면 양성자의 개수는 무조건 어떻다? 다 동일하게 된다. 왜? 원자 번호가 동일하니까. 원자 번호는 양성자가 달라지면 달라지니까. 그러면 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 중성자가 몇 개 있는 거야? 자, 양성자 하나의 질량이 1이기 때문에 중성자는 없는 거지. 자, 중성자가 없는 유일한 원소가 수소야. 자, 그 다음 질량 2짜리는 당연히 중성자가 하나고, 자, 질량 3짜리는 중성자가 2개야. 자, 이런 식으로 같은 원소인데 중성자 숫자가 달라서 질량이 다른 원소들의 관계를 우리가 동위원소라 불러준다. 자, 대부분의 원소들은 다 동위원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위원소라는 용어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자, 대신 우리가 수소의 질량을 그냥 1로 보는 이유는 뭐냐? 자, 수소 질량 1인 게 99%가 넘게 존재하기 때문에 계산을 해도 수소 1자리가 워낙 대세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수소의 질량을 1로 본다는 거야. 그러면 얘하고 얘는 이름이 뭐냐? 자, 얘는 수소야. 그럼 얘는 조금 더 무겁기 때문에 중수소. 얘는 좀 더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삼중수소. 이렇게 불러주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삼중수소가 수소폭탄을 만드는 애야. 자, 그 다음 내용. 원자량 외우는 게 나오는데 원자량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이 들어갈 거고, 이 원자의 질량을 우리가 또 원자량이라고 부르잖아. 자, 얘네들은 원자량을 반드시 외워줘야 돼. 자, 수소는 원자량이 얼마야? 1, 헬륨은 4야. 자, 봐봐. 원자 번호. 얘는 1번, 2번, 6번, 7번, 8번, 17번인데, 자, 수소는 1이야. 자, 헬륨은 4야. 자, 탄소는 12고, 질소는 14. 그 다음 산소는 16. 그 다음 염소는 35.5. 자, 얘 되게 복잡하지만 이 염소의 원자량이 여기 교과서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외워두는 게 훨씬 편리해. 자, 그럼 봐봐. 이 수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원자량이 원자 번호의 약 2배지. 약 2배인 이유는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숫자를 세지만 원자량은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같이 세주기 때문에 거의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1대1인 상황이기 때문에 원자량은 대체적으로 2배가 된다. 자, 여기까지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야. 그러면 원자량을 외우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 분자량을 구할 수 있다. 자, 이 분자량은 원자량의 기본적인 합이야.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문제를 자꾸 풀다 보면 당연히 그냥 나와지지만 처음부터 외우기는 쉽지 않아도 원자량을 외워서 이 정도 분자는 반드시 외우고 있자. 자, H2는 분자량이 얼마야? 수소가 1이고 산소가 16이니까 총 18. 그 다음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12고 산소가 16이니까 16이 2개인 거지? 44. 자, NH3는 암모니아는 얘가 14고 얘가 1인데 3개 있으니까 얼마야? 17. 자, 얘는 탄소가 12, 수소가 1이니까 16. 자, 얘는 탄소가 10인데 곱하기 3 더하기 수소 얼마야? 1 곱하기 8 해서 총 얼마다? 44. 자, 계산하는 방법 알겠지?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해볼게. 이 H2O는 수소가 1인데 2개 더하기 16. 자,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얼마야? 12 더하기 산소는 16 곱하기 2.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분자량은 원자량이 합이 되는 거고 우리가 모든 원자량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수소, 헬륨, 탄소, 질소, 산소, 염소까지는 최소 외워놔야 된다. 자, 그 다음은 세 번째는 교재에 나오는, 화학원에 나오는 원자량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이 원자량, 량자가 붙으면 나 질량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원자는 실제 질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기에는 너무나 숫자가 작고 복잡해.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대적 질량을 비교해서 간단하게 원자량이라는 숫자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원자량을 사용을 하려면 어떠한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기준을 뭘로 잡았냐면은 다른 원소가 아닌 이 탄소의 질량수를 기준에 두고 사용을 한다. 자, 아까 질량수라는 것은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를 생갑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 탄소는 이 질량수가 12란 말이야. 그러면 이 탄소의 질량수 12를 탄소의 원자량 12로 정하고, 기준을 정하고 나머지 원자의 상대적 질량비를 구한 게 바로 원자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원자량은 이 원자들의 상대적 질량을 비교를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단위가 없는 상태가 되고 거기에 정해진 대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 기준에 따라서 정한 거기 때문에 기준이 바뀌면 나머지 원자량이 당연히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왜 굳이 탄소를 기준에 뒀느냐? 자, 이 탄소는 우리 생물체와 같은 유기물의 가장 기본 원소잖아. 그래서 정한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이 탄소의 질량수 11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원자의 상대적 질량을 측정하는 게 바로 원자량이다. 자, 정확히 외워줘야 돼. 자, 그러면 그림을 볼게. 교재에 있는 그림. 자, 요거 아니면, 자,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이 나올 텐데, 자, 얘는 어떤 기구지? 기구 이름이 위접시저울이야. 자, 얘는 양팔저울이야. 자, 다시. 얘는 뭐라고? 위접시저울. 얘는 양팔저울. 자, 둘 다 뭘 측정하는 기구냐면은 질량을 측정하는 기구야. 우리가 중학교 때 사실은 배워야 되는 내용인데 요즘 잘 안 배우지? 그래서 이 두 가지 기구는 상대적 질량을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질량을 측정하는 기구가 된다. 그래서 이 기구가 나오면 무조건 질량 측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야. 자, 일단 봐봐. 자, 얘는 탄소 원자고 얘는 산소 원자야. 자, 탄소 원자고 산소 원자는 같은 질량당, 자, 같은 질량당 원자 수비가 몇 개야? 4개, 3개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지. 이건 실제야. 자, 그러면 이 같은 질량당, 이거는 우리가 문제 속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1g당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 보통 문제는 1g당 이렇게 나와. 자, 1g당 하고 나오면 같은 질량당 원자 수의 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같은 질량당 원자 수가 얘는 4개고 얘는 3개야. 그러면 원자 하나당 질량 비는 몇 대 몇이 돼야 돼? 그렇지. 반대로 3대 4가 되어야 되겠지. 자, 왜냐면 얘는 4개고 얘는 3개가 질량이 같다면 이 원자 하나당 질량은 요거의 역수관계, 반비례 관계. 그래서 3대 4가 된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속에 제일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자, 1g당 질량비인데, 자, 1g당 질량비는 무조건 원자 하나의 질량비. 자, 원자 하나의 질량비는 다른 말로 원자량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원자량의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된다. 미안. 자, 1g당 질량비가 아니라 1g당 원자 수비는 원자량의 반비례 관계이다. 자, 요거를 꼭 기억을 해줘. 문제 속에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자, 그러면 탄소는 원자량이 12고, 그러면 이 산소의 원자량은 얼마야? 원자 하나의 질량비가 3대 4니까 얘는 당연히 16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원자 하나하나의 질량을 우리가 다 결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 자, 평균 원자량
원자량 개념을 배울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주기율표를 찾아보면 이 탄소의 원자량이 얼마로 나오냐면은 12가 아니라 11.011로 나와. 자, 탄소의 질량이 12라며. 12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0.011이 붙어 있네. 자, 이건 뭐냐면은 그냥 원자량이 아니라 평균 원자량을 우리는 원자량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다시 말해 탄소는 12짜리도 있지만 14짜리도 존재를 하는 거야.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동위원소라 불러준다. 그래서 이 동위원소의 존재비를 고려해서 구한 이 평균 원자량을 우리는 원자량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자, 대신 원자량이 11.011이면 우리는 얘를 떼버리고 그냥 12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지.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12.011이니까 탄소는 12짜리도 있고 14짜리도 있다. 대신 12짜리가 14짜리에 비해서 매우 많기 때문에 12.011이 되겠지. 그치?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애들이야. 염소. 자, 이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거야. 자, 염소는 원자번호 17번에 35짜리도 있고 37짜리도 있어. 근데 문제는 35짜리는 75%고 37짜리는 25%가 존재를 한대. 자,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 원자량은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자,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돼. 항상 이제 화학원 물리원으로 들어가면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 자, 35짜리는 75%. 자, 37짜리는 25%. 자, 얘를 100으로 나눠주면 얼마? 35.5. 그래서 평균 원자량은 35.5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자, 더 간단하게 푸는 방법은 원래 우리는 그러니까 수학이나 산수는 가장 간단하게 푸는 게 제일 정확하잖아. 자, 75%, 25% 언제 계산을 하겠어?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구하려면 요게 대략 몇 대 몇이야? 3대 1이야. 그러면 얘가 4분의 3, 얘는 4분의 1이겠지. 그래서 35에 4분의 3 곱하고 37에 4분의 1을 곱해서 더해주면 똑같이 35.5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 계산은 정식으로 하는 방법을 밝혀주고 있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간략하게 할 수 있으면 간략하게 하는 게 빠르고 정확하다. 그치?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염소 기체의 분자량을 구하고 싶어. 염소 기체의 분자량. 자, 그럼 이 염소 기체는 Cl2. 자, 대부분의 기체는 다 2자 넣는 거 알지? Cl2야. 그러면 그 전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원자량이 35하고 37짜리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 그러면 말이 틀려지는 거야. 자, Cl2면 봐봐. Cl과 Cl이 결합한 거잖아. 그러면 35짜리와 35짜리가 만날 수도 있고 35짜리하고 37짜리가 만날 수도 있고 37과 37이 만날 수가 있잖아. 자, 그래서 35하고 35가 만나면 분자량은 70. 35와 37이 만나면 72. 37과 37이 만나면 74. 이런 식으로 분자량의 종류는 70, 72, 74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종류는 세 가지다. 그러면 이 염소기체의 분자량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이 분자량을 구하고 싶으면 이미 평균 원자량이 있기 때문에 그냥 평균 원자량의 합으로 구해주면 돼. 그게 바로 또 평균 분자량이야. 평균 원자량은 이미 계산된 값이기 때문에. 하지만 종류를 물어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저번 시간에 배우기 시작했던 그 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 뒤에 아보가드로 법칙까지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 몰은 입자들의 집단의 단위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입자라는 것은 원자, 분자, 그리고 뭐 전자 같은 여러 가지 물질을 구성하는 여러 입자를 다 얘기하는데 걔네들의 집단의 단위를 우리가 몰이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했고, 자, 이 1몰은
걔네들이 한 집단을 의미하는데 그 집단을 이루는 기본적인 입자수는 몇 개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자,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아보가드로 수. 그리고 기호는 큰 N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이 1몰이 차지하는 질량은 자, 화학식량에 g을 붙이면 되는데 자, 이 화학식량이라는 것은 원자량, 분자량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학식량이라고 불러주고 이 원자량, 분자량은 원자들의 상대적 질량 또는 분자들의 상대적 질량이기 때문에 단위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1몰의 질량을 표현할 때는 g을 붙일 수가 있다. 자, 다시. 자, 이 원자량이라는 게 뭐였지? 뭐를 기준으로? 탄소 질량수 10을 기준으로 나머지 원자의 상대적 질량을 측정하는 게 바로 원자량이었다. 그래서 단위가 없었는데 1몰의 질량을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원자량이나 분자량에 g을 붙여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탄소 1몰의 질량이야. 그러면 우리가 12g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자, 원자량의 질량을 붙일 수 있는 이유는 이 탄소 1몰은 한 개가 아니라 몇 개이기 때문이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질량을 다 합한 값이기 때문에 이 g이라는 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12g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총 질량을 우리가 12g이라고 한다면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지. 자, 탄소 원자 하나의 질량은 이 12g을 뭘로 나누면 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로 나누면 되잖아. 자, 다시 말해서 원자량을 아보가드로 숫자로 나눠주게 되면 원자 하나의 실제 질량을 구할 수 있다. 실제 질량. 자, 대신 원자량이라는 것은 기준이 달라지면 달라질 수 있는 값인데 그래서 이 원자량이 달라지면 아보가드로의 숫자도 당연히 달라지고 왜냐면 한 집단을 이루는 이 개수가 또 달라질 거 아니야? 달라질 것이고 대신 원자 하나의 실제 질량은 바뀌지 않는다 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어. 자, 그 다음 세 번째 부피를 보자. 자, 이 부피는 고체, 액체, 기체 다 따지는 게 아니야. 나머지 입자수나 질량은 고체, 액체, 기체를 다 따질 수 있지만 이 부피는 누구만 따진다? 기체만 따진다. 자, 그리고 조건이 꼭 필요해. 자, 0도씨 1기압에서 자, 0도씨 1기압을 우리가 표준 상태라고 불러주는데 자, 표준 상태일 때만 1몰의 부피가 20.4리터다. 만약 온도하고 압력이 달라지면 한 집단이 차지하는 부피는 당연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부피를 따질 때는 반드시 누구만 따진다? 기체만 따져준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자, 몰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봅시다. 몰수. 자, 이 몰수는 뭐냐면은 몇 몰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몰수야. 몇 몰이냐, 몇 집단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자, 만약 입자수가 나오면 뭘로 나눠주면 돼? 아보가드로 숫자로 나눠주면 되겠지. 자, 질량이 나오면 뭘로 나눠주면 돼?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될 것이고 자, 부피가 나오면 뭘로 나눠주면 된다? 22.4리터로 나눠주면 된다. 대신 0도씨 1기압에서 자, 만약 0도씨 1기압이 아니면 1몰의 부피로 부피를 나눠주면 몇 몰인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볼 건데 자, 이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이 기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법칙이야.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야. 아보가드로라는 과학자가 법칙을 만든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냐. 자, 아보가드로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항상 조건이 필요해. 자, 모든 기체는 항상 조건이 필요해. 어떤 조건? 온도와 압력. TP, 온도, 압력. 자,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라는 조건이 필요해. 자, 그때 같은 부피 속에 같은
뭐를 갖는다? 분자수를 갖는다. 뭐와 관계없이?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자, 예를 들어서 자, 요만큼의 부피가 있고 요만큼의 부피가 있는데 같은 부피가 있어. 얘도 1리터, 얘도 1리터야. 자, 여기 수소기체가 들어있어. 자, 몇 개 있어? 3개 있어. 그러면 여기에는 CO2가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 CO2도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 돼. 자, 기체 종류와 관계없이 무조건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인 조건에서는 같은 부피 속에는 뭐가 같아야 된다? 같은 분자수가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아보가드로 법칙이고 이거는 이미 증명된 결과야. 자, 예를 들어서 0도씨 일기압에서 20.4리터 속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아보가드로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이 내용은 반드시 외워야 돼. 이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자,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부피 속에 같은 분자수를 가지니까 부피 비는 뭐의 비? 분자수 비와 일치한다. 자, 부피가 2배가 되면 그만큼 그 속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수도 2배가 된다. 그 다음 밀도 비는, 자, 밀도는 뭐분의 뭐지? 부피분의 질량. 외워야 돼. 자, 다시 밀도는 뭐지? 부피분의 질량. 자, 이 부피분의 질량이고 이 밀도의 단위가 그램 퍼 리터야. 부피분의 질량. 1리터당 질량. 같은 부피당 질량. 똑같은 말이야. 밀도비야. 그래서 이 밀도는 같은 부피당 질량이기 때문에 질량의 개념이거든. 근데 같은 부피니까 분자수가 동일할 거 아니야. 그럼 분자수가 동일하게 되면 그때 질량비는 분자 하나당 질량비와 일치하겠지. 자, 다시 말해서 밀도비는 분자량의 비, 분자 하나의 질량비와 일치한다. 자, 다시.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기체는 부피비는 뭐의 비? 분자수비. 밀도비는 뭐의 비? 분자량비와 일치한다. 반드시 외워야 돼. 이 내용이 문제 속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선생님이 딱 물어봤을 때 딱딱 대답할 수 있도록 꼭 반드시 외워줘야 돼. 자, 그 다음 네 번째, 기체 분자량. 기체 분자량 구하는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 자, 기체 분자량은 기체 1몰의 질량과 같아. 자, 기체 1몰의 질량. 자, 기체 1몰의 질량이 분자량의 그램을 붙인 값이다. 그러면 그거는 0도씨 일기압에서 20.4리터의 질량과 같겠지. 그럼 세 번째, 밀도를 이용할 수 있어. 자, 밀도는 단위가 뭐라고? 그램 퍼 리터. 1리터당 질량이야. 그러면 21.4리터의 질량으로 바꾸려면 밀도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22.4리터를 곱한다. 자, 다시. 기체의 분자량 구하는 방법은 밀도비는 분자량의 비와 같다. 이걸로 구할 수도 있고, 자, 또는 기체 1몰의 질량과 같기 때문에 0도씨 일기압에서 22.4리터의 질량, 또는 밀도 곱하기 22.4리터, 요 공식을 대입하면 기체의 분자량을 대입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 다 필기하고 공부한 사람은, 자, 이 셀파 화학원 35페이지. 자, 35페이지에 그 예제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자, 이 예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이 예제 문제를,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가리고 문제 풀고, 가리고 문제 풀고, 가리고 문제 풀고, 이 마지막 문제도 가리고 문제 풀고 해서 예제 문제를 먼저 풀어주고, 그 다음 선생님이 밴드에 올려놓은 문제가 있어. 그게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니까 그 문제도 풀어보고 답지를 선생님이 보충 시간에 줄 테니까 같이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숙제는 자, 36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 36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 숙제고 당연히 하고 채점 해오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화학발응식 선생님이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먼저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풀이 과정을 영상으로 올릴게.